엄마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돈 버는 일인데 뭐가 창피하니? 뭔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해. 예지야, 삶은 어차피 다 달라. 너의 성향에 맞게 사는 것도 사랑하는 방식이야.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 결국 인생의 책임자는 나다. 그리고 각자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정해진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이렇게 조금씩 달라야 재밌는 거 아닐까?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12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같이 책 얘기를 나눠주는 게 저는 한없이 고마운 얌얌쌤이고요. 박 사장님, 차차님, 쿠키님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씩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날씨 인사. 네. 아니 근데 날씨 얘기지 않았나요?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이 방송이 나가는 날 막 천둥번개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을 하늘과 네. 아름다운 그 단풍과 네. 진짜 너무 좋아서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이제 눈 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군요. 이거 네. 빼자 그러면. 왜냐하면 괜찮아요.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주변에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누가 책은 왜 읽어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정적이 저는 박 사장입니다. 네. 저는 재미있어서. 재밌어. 네가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제 딸이랑 같이 이 오디오북을 듣다가 살인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허구야 알지? 이걸로 무서워하면 안 돼? 이건 허구야라고 했더니 딸이 알아 이거는 소설가가 상상한 거잖아. 이런 거 듣고 자기 뭔가 생각하고 교훈 같은 거 얻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너무 훌륭한데요? 돈 내세요. 자식 자랑할 때마다 지금 10,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쿠키님이 지금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여태까지도 많이 했는데 방송 시작하면서도 또 했어. 10만 원 받아야 되겠어요. 네. 7살입니다. 지금 2만 원 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책을 읽는 이유라고 쿠키님 다 대답하신 거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훈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래 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차차님은 네, 전 차차고요. 너무 뻔한 대답이라 말하기가 그런데 저는 제가 은교 같은 거 읽어도 너무 막 감동의 눈물이 나거든요. 감동 차차님. 네, 그쵸. 감동 정말 덩어리. 8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그 감정을 겪어보겠어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겪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좋죠. 우리가 책은 보통 이제 학습적으로는 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권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뭐 어휘를 학습할 수 있어서 사실은 단어나 어휘를 학습하는 거는 단순히 단어를 아는 걸 넘어서서 그게 포함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아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독서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방금 차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준다든지 뭐 생각하는 힘, 뭐 분석해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도 하죠. 근데 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하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시에 힘들었을 때 책 읽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이 책을 읽는 걸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가 힘들 때 책 읽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나만의 어떤 무기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아이들하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김예지 작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본인의 힘든 이야기들을 적어서 공유함으로써
비슷하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툰 형식인 책인데 저는 이제 웹툰 밑에 댓글 달듯이 이거 읽으면서 밑에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었거든요. 박 사장님께서 먼저 책에 대해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연히 장진우 식당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장진우 님이 서재에 있는 큰 테이블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식당을 열었다고 해요. 식당에도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데 장진우 님의 친구들도 오고 손님들도 와서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손님들끼리 친구가 되기도 한대요. 아, 진짜 멋지다.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저도 박 사장이 되는 걸 꿈꾸었거든요. 아, 호프집 아니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식당이 아니고 그냥 술집으로 그런 사연이. 네네. 네, 여러분들도 모두 꿈이 있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 일을 하는 김예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전체가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가볍지 않고 꿈, 직업, 삶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 또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과학자, 의사, 선생님,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꿈을 물었는데 왠지 꼭 그럴듯한 직업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근데 작가님은 꿈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랑 같이 청소일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청소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럴듯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이 모든 노동은 가치가 있고 신성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뭐 육체 노동이나 기술직에 대해서는 조금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작가님은 스스로를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20대와는 다른 직업 과 또 다른 생활 패턴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작가님은 청소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4년 넘게 꾸준히 이어갑니다. 작가님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청소일은 보편적이지 않은 삶을 선물해줬다고 조금 다르게 살아보니 생각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네. 꿈이 곧 직업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삶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메시지로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책 시작을 보면 좋고 싫음을 떠나 소수의 삶은 조금 외로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보면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라든지 뭐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그 길을 걷지 않게 된 어떤 삶. 그래서 조금은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책이구나라는 책이 전체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무엇이 좋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청소일 하시는 거를 막 미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이렇게 막 낮춰본다거나 하지 않고 정말 딱 어떤 지점에서 솔직하기도 하고 되게 또 자존감 있는 모습도 보여줘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경제적인 문제와 좋아하는 것의 문제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쪽에 치우쳐진 경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이 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나가는 점도 좋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먹고 살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주는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이제 찾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의 즐거움,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내가 진짜 좋아했던 어떤 일을 심도 있게 하는 걸로 균형을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 전체에서. 얌얌쌤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로가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까 쿠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디자인 공부하시고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회사가 나의 적성과 너무 맞지 않은 거죠.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을 때 프리랜서를 선언했지만 아무 일도 들어오지 않는. 그쵸. 너무 공감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힘들어서 상담도 다니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돈만 번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되게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우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을 책임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셨는지. 중학생 때부터. 우와. 아니 이런 성숙한 청소년이었네요. 예상치 못한 중학교 때 아니 어떻게? 근데 개인의 이게 조금 다른데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한 몸의 문제일 때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리고 약간 좀 캥거루족 오래 하면서 그거는 독립적인 게 아닌데. 독립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책임과 했었는데. 독립은 좀 다른 문제니까. 네. 근데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면서 무게가 늘어났고요. 아이가 생기면서 확 달라졌어요. 무거워지신 건가요? 지금 분위기가 삶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시작했더니 저는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경제적인 독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죠. 네,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진짜 어른의 삶이다. 그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에 오면서 정서적으로는 그 대학교 때 좀 독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직장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이제 진짜 내가 뭔가 경제적인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제 내 스스로 나의 밥벌이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도 어른의 삶으로 진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차차님은 언제부터 약간 그런 독립이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내 삶을 책임진다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말 제 삶은 다른 누구도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그것만큼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삶에 임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부끄럽거든요. 네. 차차님 엄청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항상 부끄러워요. 네.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끄럽지? 저 자신한테. 스스로 이게. 세상에 차차님처럼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러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열심히 차도 2 대시고 그렇죠. 그것도 받은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차차님은 진짜 열심히 사신다는 걸 누구보다 옆에서 잘 보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너무 무거운 기준이 것 같아요. 높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는 되게 날라리처럼 살고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없이. 근데도 나 잘 살고 있다. 그렇죠. 약간 막, 멘탈의 문제인가요? 지금 쿠키님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캥거루족도 내 삶을 있는 책임지고 자원은 다 활용한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가벼운데요, 제가. 기준이 다 다르니까. 네. 그쵸. 이것도 되게 큰 깨달음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되게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일, 평생 이루어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그 김예지 작가님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맞아요. 이겨냈냐고.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예지 작가가 말하기를 나는 이겨낸 게 아니라 그 시간들과 그 시선들을 견뎌냈다. 맞아요. 그냥 견디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활의 비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직업의 그런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이겨내는 시간도 필요하구나. 견뎌내는 시간들.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막 자기 청소일 하면서 나는 이게 너무 훌륭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난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마음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남들이 자기 쳐다보는 시선도 싫을 때도 많고 어디에서 뭐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을 때 대답할 때 막 변명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런 게 너무 솔직하게 드러나 있어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그 엄마랑 아이랑 지나가다가 청소하시는 분이 맞아. 있으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청소일 하는 거야. 뭐 그런 드라마 장면이 맞아요. 많이 좀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시선이 우리 청소 일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시선이니까. 시선인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청소 일 자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봄에는 뭐 꽃가루, 뭐 여름에는 땡볕, 가을에는 낙엽, 그 많은 낙엽, 겨울에는 눈, 추위. 우리나라도 추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이런 시선을 견뎌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저는 이 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계속 해야 하는 일도 일이고 좋아하는 일도 일이거든요. 근데 일 끝난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가가 아니라.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4년 넘게 꾸준히 한 거예요. 지금도 같이 병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쿠키님이 지금 너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쿠키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근데 또 하나 뭐 베트남어 배우는 거 좋아서 이렇게 박제를 시키고 제가 이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하시는군요. 그쵸 방송에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근데 중요한 건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했잖아요. 쿠키님이. 근데 네. 남쌤은 그 말씀하시는 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주는 힐링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기회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지? 라는 거에 주목해 보시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앞전에 했던 얘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고 싶었어요. 우리 아까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 좀 이어서 작가가 책임감은 나 자신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성실함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꾸준함은 내가 나를 믿게 만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와,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 나이보다 어린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해져요. 야, 삶에 대해 경험이 많다고 생각이 깊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맞아. 성실함이 주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걸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와. 저도 이 부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꾸준함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팟캐스트 200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아, 정말요? 그러면 나 자신을 이제 믿게 되는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박 사장님 이제 안 하시면 제가 안 믿을 거예요. 꾸준함. 그러니까 책임감은 어쨌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든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할 수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꾸준히 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요. 무엇인가를. 그걸 이길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제가 이거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작가님이 사회 불안 장애 실제로 그거를 상담받으시고 네, 겪으셔가지고 상담도 맞아요 받으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 보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일 하면서 그 시선을 받았을 때 그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마음에 그런 불안장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안한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고민에 대해서 고민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뭐 고민은 다 뭐 힘겹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작가님이 하니까 더 와닿았어요. 그쵸. 그 작가님의 네네.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친구들의 고민도 크고 너의 고민도 크고 이렇게 다 인정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특히 요새 20, 30대 약간 직장인들 되게 이런 거 겪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화 오면은 막 가슴 떨리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심하진 않은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얘기가 올까? 그러니까 네, 업무상 이제 전화를 받으면 딱 음. 불안하거든요. 뭐지? 뭐가 잘못됐을까? 막 약간 맞다. 내가 실수했을까? 뭔가 그런. 그랬을까라는 네. 생각들. 근데 진짜 조금씩 이제 이겨 나가려고 저는 이제 업무상 전화할 때는 어떤 말을 할지 이렇게 미리 좀 정리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나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정리가 준비해 되고. 놓는 거구나. 네. 멘트를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내가 우선 이 말을 특히 이제 좀 어려운 분과 통화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렇구나. 제가 아는 분은 그럴 때 팁을 줬어요. 어쩌라고를 외우라고. 아니 실제로 되게 할 수는 중요한 없잖아요. 말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누가 이제 뭔지 뭐 알겠다.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으로. 긴장되거나 어쩌라고 계속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막 이렇게 외우라고 저한테 이렇게 떨리면 예, 속으로 떨리면, 그렇게 하라고. 뭐 너무 어렵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들다 이럴 때 야 그럼 뭐 어쩌라고 사실 거기 욕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해. 어쩌라고 네, 막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욕을 붙여서 네, 하시면 네, 네.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전화 받아보면 아무 일도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게 마음속에 불안한 맞아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남편이랑 막 얘기를 해서 남편이 저한테 조언해 준 것은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네. 찾은 좋은 방법이 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바로 뭔가를 대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불안을 증폭시켜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찾아볼게요. 제가 살피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끊는 거예요. 그 맥락을. 그래서 잠깐 맞아요. 멈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알겠다는 대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들었다, 알겠다라는 대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우선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했으니까 이제 목적 달성을 한 것이고 나도 당장 결론을 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할 시간을. 맞아요. 우리 이제 얘기를 조금 전환시켜서 어렸을 때 이분이 꿈과 직업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너 꿈이 뭐니? 맞아요. 근데 그 꿈이 뭐니를 대학원에서도 받았거든요. 근데 대학원의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근데 지금 너가 그 꿈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 적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꿈이 뭐니 하면 다 직업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저 말씀드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진짜요. 아니, 뭐 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네. 저는 언제부터요? 기억나는 순간부터.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게 제 꿈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저는 부모님이 여자는 무조건 선생님 여자는 최고라고. 그 말만 안 붙이셨어도. 근데 그때는 그랬죠. 또 로봇인 줄. 국립사대를 못 가면은 대학을 안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국립 사대를 사범대. 네. 등록금이 저렴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국립대여도 다른 과는 안 대학을 된다? 안 보내주신다고 하셨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딴 데 갔어도 충분히 갔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 컸죠. 그러셨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꿈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진님이 작가님이 꿈하고 직업은 서로 다르다 해서 직업으로 이제 돈도 벌고 뭐도 하지만 내 꿈은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물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그거만큼 금상첨화는 없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에도 꿈을 잃지 않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꿈은 뭘까요? 그 꿈을 얘기할 때 손쉽게 직업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해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직업과 완전 별개로 딱 생각했을 때 그럼 꿈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인가요?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미 경제적인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인컴과 아웃컴이 잘 정리가 된 상태가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불명확하게 보이지만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계속 추동하고 싶을 때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사는 직업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기쁨을 느끼니까 이거와 같은 어떤 나의 삶을 꾸려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어떤 꿈, 삶의 그렇죠. 태도가 되는 걸로 좀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꿈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교사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교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교사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럼 좀 더 구체화되는 내 구체화된- 꿈이 직업과 더불어서 그 아까 쿠키님 말씀하신 맥락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제 자기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뭐 처음부터 딱 정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방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어떤 방식으로, 형식으로. 저는 근데 또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 꿈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계속 어른들이 너 꿈이 뭐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회자가 너 그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유리 님이 너 꼭 커서 뭐가 안 돼도 돼. 그 더군다나 훌륭한 사람이 꼭 안 돼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꼭 꿈이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꿈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삶을 살면서 목표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훌륭한처럼 남들이 봤을 때 다 좋은 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네. 맞아요.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어야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 근데 뭐가 되고 싶다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딱 세우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 가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목표의식을 갖는 거는 사실 살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약간 채찍질만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꿈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친절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갖는 친절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내는 이 시간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내 마음에 뿌듯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니까. 그래서 꿈이 좀 과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나이 들고 나서야 조금 스스로에게 짐을 덜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그래도 나중에 뭐가 되든 되고 뭐가 안 돼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요즘 요 꿈과 관련해서 또 얘기해 보자면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신기한 직업, 신기한 꿈을 많이 꾸는데 아세요? 아, 뭐예요? 건물주. 그 청소년만의 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꿈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건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꿈이. 근데 그럼 너 건물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생각해본 적 없어. 생각해본 적이 없어. 결과만 건물주. 근데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아,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한동안은 뭐 공무원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한참 직업이 많이 흔들리던 시절에는 그냥 공무원이 진짜 애들이 제일 많았고, 예. 뭐 차라리 그런 그런 거는 것처럼 이제 현실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 유튜브 뭐 그런 제작자 이런 것도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어떻게 건물주라는 걸 생각했을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집 가지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애들이?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선 그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것들은 그냥 나는 엄마한테 조르는 거죠. 돈은 없는데 울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네.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식도 하고 아이들 맞아요. 이름으로 막 그래서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라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지시고, 네, 사람마다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하죠. 경제 문제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 청소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청소일도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하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살짝 이 자기 자신이 조금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절약하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를 아이들이 막 가장 우선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부모님들마다 그 가치관은 많이 다르신 것 같긴 해요. 또 막 그게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이고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쨌든 좋아하는 걸 하던 직업을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던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병행을 것 같아요. 뭐든지 놓지 않는. 네. 그 예지 작가님도 원래 이 책을 독립출판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300부인가요? 뭐 그렇게 찍어내다가 이제 출판사랑 다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강연까지 하시고 또 다른 책도 내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쪽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저쪽 문이 열릴 수도 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못 하신 거 있으시면 좋아하는 페이지 얘기할까요?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해가지고 각자 접어오신 부분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그 에피소드 10번인데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을 이제 얘기하신 건데 도망가고 싶다. 그럴수록 같은 일이지만 무겁고 버겁게만 느껴진다. 난 이 굴레에서 어쩌면 좋을까? 책임감 없는 사람은 싫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또다시 괜찮아지길 기도하지. 분명 예전처럼 제자리로 갈 거야. 도망가는 길 말고 당당히 벗어나거나 현재를 충분히 인정해야지. 그렇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라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맞아요. 현실이 바뀌진 않아도 그걸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저는 27번인데요. 선택과 강요의 차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선택이 귀찮아 타인에게 미룰 때도 있다. 이때부터 차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에피소드거든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참 좋았어요. 박사장님. 저는 58 장래희망인데요. 이 예지 작가님이 많이 좌절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설 힘도 없었던 그때 장래희망은 그저 내가 평온하길. 그리고 먼 시간이 흐른 지금 평온해진 저는 또 다른 장래희망이 생겼답니다. 저처럼 넘어지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로 힘을 드리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또 저의 넘어짐들을 들고서 찾아오겠습니다.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픈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너무 힘든 일인데 또
찾아오겠다는 예지 작가님의 용기도 좋고 자기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좋았어요. 아,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림을 제가 고민이 많을 때 툰 같은 거를 이제 그림 잘 못 그리지만 해서 좀 이렇게 SNS에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툰을 그리는 분들하고만 마파를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그분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치유의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글을 쓰시잖아요. 김예지 작가님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미술관에서도 그림 되게 작은 거 사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80대 미국 화가 분께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글쓰기나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예지 작가님한테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네,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언제나 사람은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작가가 엄마한테 어릴 적에 엄마는 뭐가 되고 싶었는지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었더니 엄마가 엄마 학창 시절에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작가가 생각해요. 누군가 나한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 그 말들이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된 걸까? 누군가 물어봐 주지 않았다면 나도 엄마랑 같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무엇을 물어본다는 건 단순히 관심의 표현을 넘어서서 생각의 바통을 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오늘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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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